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전주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세상의 모든 정보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연말 전국에도 여야의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집권 여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 충돌을 방지해서 더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갱년기를 사춘기에 비유하곤 하죠. 그만큼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변화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갱년기를 잘 이겨내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아기를 이른둥이라고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른둥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네,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나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이른둥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뭐 미숙아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제 윤 대통령이 서울 성모병원을 찾았어요. 네. 이른둥이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느라 갔었던 건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병원 현장 방문하는 건 지난 10월 이후에 이때 제주대병원 갔었는데 한 달 만에 이번에 방문을 한 거고요. 현직 대통령이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인도 이른둥이로 태어났었다고요. 2.3kg으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른둥이들 보면 더 각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이른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날 병원에서 얼마 전에 태어난 5쌍둥이 부모도 만났는데 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는 중환자실에 오랜 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양육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거라고 밝혔고요. 예를 들어서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지금 최대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까지 2배로 인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5쌍둥이는 최대 1억 원까지 한 명당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이니까요. 1억 원 지원 받는 네. 거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중앙중증 모자 의료센터 2곳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둥이 비롯해서 신생아,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해서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른둥이들은 퇴원 후에도 발달 과정 계속 확인해서 의료진과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전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배우 정우성 씨의 혼외자 출산 논란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저출생 대응 브리핑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네, 정우성 씨 혼외자 출산 이 내용은 워낙에 탑스타이기도 하고 이 사건이 말도 많고 해석도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 사회 현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비혼 출산이 늘고 있다라는 점은 지금 데이터 통계를 통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들여다보면 청약을 위해서라든가 혹은 한부모 지원에 의한 경우도 있어서 이게 통계만으로 단편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분위기도 좀 늘고 있는 그런 풍토랄까요? 어쨌든 간 국가로서는 한 명 한 명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또 보호 장치가 네. 필요하다라는 거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혼외자에 대해서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동시에 지금 아동수당이라든가 부모급여 이런 정책들은 그 부모가 결혼을 했느냐 제도권 안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공영방송 BBC도 관련 보도를 했죠. 네, 이 BBC는 정우성 씨 소식을 소개하면서 국가적인 논란을 한국에서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유명인의 행동과 비전통적 가족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BBC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혼외 출산을 금기로 여기는 보수적인 나라라서 거센 반발이 있지만 한국의 가족 구조가 다양하게 변화했다는 점에서 정우성을 옹호하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역시 대체적으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BBC는 우리나라 통계청 조사라든가 뭐 국회의원 발언 이런 것들 이번 사건들로 인한 우리 사회의 반응을 상세하게 전달하기도 했는데 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막 의원들 입을 통해서도 이 얘기가 나와요. 정우성 씨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가 됐는데 근데 뭐 가치 판단은 뭐 차치하고 우리 사회에 어쨌든 간 커다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된 건 맞아 보입니다. 네, 8242님이 안녕하세요. 조현정 앵커님으로 한 주의 마무리를 합니다. 응원합니다. 문자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출범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그나마 대화에 나섰던 의료단체들이 탈퇴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이 얘기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이름을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네. 했지만 야당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여의정 이렇게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의료계에서는 또 대한의사협회하고 전공의들은 없고 대한의학회, 의대협회 이렇게 두 군데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대한의학회랑 의대협회 둘 다 오늘 각자 협의체에서 빠질지 이 내용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유는 출범 후에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난 11일에 출범하고 나서 회의 3차례 진행을 했는데 뭐 당장 결과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입장차를 좁혔어야 됐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특히 의료계를 동요하게 만든 건 여당이 추진하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입니다. 이게 가장 불을 붙인 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의료계 입장에서는 지금 늘린 정원도 줄이자고 하는데 새로운 의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의료계 입장하고 아예 반대로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거든요. 이미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의학회, 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한 이 단체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체를 의료계 대표라고 해서 협의체에 넣은 거가 요식행위이고 정부의 알리바이 만들기용이다 이런 주장을 의협은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국립의대 신설하겠다는 약속이 여당에서 나오니까 그것도 사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하자고 한 게 한동훈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대한의학회에서는 이거 좀 뒤통수 맞았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뭐 의료계 내부 비난을 감수하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는 형식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국립의대 신설 지지 의사까지 밝혔는데 성과 없는 협의체에 들러리를 섰다는 게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개원 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역시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개원 면허, 진료 면허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의대 졸업한 사람이 졸업하고 직후에 개원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진료하는 걸 막고 임상 수련을 대신에 더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임상 수련 마친 의사 뭐라든가 어떤 경험을 쌓은 의사한테만 독립된 진료 권한을 부여하거나 뭐 졸업 후에는 바로 개원 못하게 하고 추가적인 임상 경험을 요구하게 한다는 건데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그걸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영국, 캐나다 이렇게 이미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좀 다르다라는 결론을 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문의 취득 과정에서 이미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충분히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입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실익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더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대입 과정에서도 철저한 스크리닝이 있고 의학교육 인증평가가 있어서 의료 인력에 대한 우수성이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공의 이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는 동안 진료 역량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혼자서 독립적인 진료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없다.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고민해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이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금 의사 면허가 한 번 따고 나면 종신 면허잖아요.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제언했습니다. 네. 정부가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도입하면서 재정이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공단 측은 의정 갈등이 해를 넘겨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건보재정 지출 부분은 큰 타격이 없다면서 별탈 없이 재정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건보공단 예산이 100조 원 넘었다가 내년에 120조 원이 될 정도로 조 단위로 증가를 하는데 병원 선지급금을 내년에 상환을 하지만 1조 6천억 원 미리 들어갔고 6, 7천억 원이 비상진료 체계하고 관련해서 지출이 됐지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좀 우려가 나왔던 거는 2월부터 생각해 보시면 매달 1,800억 원씩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석 때 더 늘렸었고 지난달에는 월 2,085억 원 규모로 늘려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운용이 될까라는 건데 이 건보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출이 늘었지만 3차 병원에서 워낙 크게 감소해서 이걸 상쇄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고갈되지 않고 잘 운용이 되고 있다면 뭐 적립금도 쌓고 여러 뭐 어떻게 잘 알짜로 운영을 하면 정말 다행인데 그런데 좀 생각해봐야 될 건 건보 재정이 우리가 일반 소비를 위한 비용은 아니잖아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3차 병원에서 긴축됐다라는 것이 이게 돈은 줄였을지 몰라도 치료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겠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은 국회가 법정 시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가 되는데요. 이걸 막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예,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국회법 그에 따르면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걸 폐지하고 그럼 대신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하고 합의를 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그 과정을 거치게 하자라는 내용이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야당 주도로 통과를 한 거고 여당은 그동안 왜 반대를 했냐면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하면 내년도 예산 짤 때마다 마비될 위험이 있고 또 민주당은 예산심사 지연시켜서 이재명 표 예산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 실제로 합의 과정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은 더 지연될 수 있는데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동 부의하니까 그날 지날 때까지 그냥 시간 끌기로 버티고 정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떤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이때만 지나고 나면 우리 원안 올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놓고 매년 예산심의 기한은 지각 처리되고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었어요. 어쨌든 야당 주도로 이렇게 국회 본회의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입장은 이거예요. 예산안 국회 의결이 지연되면 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정부 보조기관까지 예산 집행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없고 SOC 자본이라든가 취약계층 일자 이런 것들 사업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서는 12월에 예산 다 짜야 되고 배정해야 되는데 또 뭐 기업 투자라든가 소비 이런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까지 불확실성에 가중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우리나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고요? 네, 현지 시간 28일 유럽의회가 본회의 열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을 냈습니다.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 방어작전에 상당한 군사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 선회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명시를 했고요. 그 외에도 북러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꽤나 강경한 어투가 들어있는 거고
EU가 이렇게 공식 문건에서 북한 파병의 법적 책임을 처음으로 언급한 건데 무엇보다 한국 이렇게 해서 삼국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서는 우리는 삼국이잖아요. 근데 네. 그 우리나라 이름을 콕 집어서 무기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특사단까지 보냈던 우크라이나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한국의 포병 전력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목이요.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를 이해하는 파트너 이런 제목이고 자막을 보면은요. 러시아가 세계 국가들 가운데 글로벌 전력 2위 국가인 한국을 열받게 했다는 점에 우리는 기쁘다. 북한이 러시아의 부대를 파병한 이후로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라는 자막을 올려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한 장면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을 보면 국방 관련한 인물들 몇 면을 봐도 트럼프가 그동안 선거 때 그 캠페인 동안 강조해왔던 거 전쟁 종식하겠다라는 기조 이거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특사로 군 장성 출신인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 켈로그가 작년에 썼던 기고문을 토대로 좀 유추해 보면 그 기고문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를 장기간 연기하는 잠재적인 협상을 제안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크라이나에게 무기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전쟁은 종식시켜야 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대화에 나서야 된다. 라는 식인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전쟁을 조기 종결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특명을 이 켈로그 내정자가 실행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은 일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안광주고속도로 무안 방향으로 운수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 길이 많이 미끄럽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문경세제부터 문경 2터널 쪽으로 정체가 심한데요. 1차로에서 난 사고 여파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 분기점부터 성남까지 정체가 극심한데요. 성남 부근에서 난 사고 여파고요. 3개 차로 막고 처리 작업 중인데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서강대교 부근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 원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구리 방향은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상설특검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추천 권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는데요. 여당은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4명 중에 여당 추천목 2명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규칙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하게 됩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이 없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미룰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3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느낌도 있거든요. 민주당이 왜 지금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든 걸로 보십니까? 네, 민주당이 앞서 2차례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힌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꺼내든 겁니다. 민주당은 지난달에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요. 이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가 담겼는데요. 네. 지도부는 수사 대상에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을 추가해서 다음 달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마자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꺼내든 데 이어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까지 강행한 것이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역풍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검사 탄핵안이라든지 민주당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계속해 돌려본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고요. 이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특검을 강행 처리하거나 검사 탄핵에 대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컸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상설특검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현 정권과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정부 여당이 받지 않으면 국민들의 역풍은 정부 여당으로 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의 그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대응카드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어찌 보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검법은 그냥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고 재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부결되면 폐기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후보를 추천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또 만들 수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은 카드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대통령직을 압박할 수도 있고요. 이 여론도 왜 대통령이 야당이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임명하지 않지?
왜 거부하지?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또 노릴 수도 있어서 민주당은 특검 대신에 이 카드로 우회 압박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는 12월 10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이때가 어찌 보면 좀 고비라고도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관심은 국민의힘 내에서 과연 이탈표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네, 민주당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애초 어제였죠. 28일에 하기로 했었는데 다음 달 10일로 미룬 것도 이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기대하고 한 조치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선 낮다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네. 친윤석열계에서도 특검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함께 공멸하는 길이다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친한동훈계에서도 이 같은 의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용인하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 여당 대표가 되면 그 역풍과 파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의 대표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죠. 또 민주당도 이 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434억 원의 선거 보전금을 반환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굉장히 크고요. 친한계 내부에서도 지금은 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기회의 순간인데 이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당내 분열을 왜 키우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한 대표는 근데 자신이 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그래도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친한동훈계 일부의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일축된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였죠. 특검법을 받는 건 아니지만 특검법을 적극적으로 표단속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겼는데요. 지금 친윤석열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견제구 성격으로 특검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식의 기류 변화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당원 게시판으로 한동훈 대표를 흔들려는 시도에 친한계에서도 이 특검법을 등에 업고 반격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일부 좀 강성 친한계의 생각이 돌출되는 형태로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친윤석열계에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감추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친윤계 의원도 통화에서 이러한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의 미래와 윤석열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한 것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인 데 이어서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정당 당사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명태균 씨와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여론 조작 행위를 통해 공천 경선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게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도 발족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당 내에서는 한 대표가 자신에 대한 당원 게시판 의혹 공세에 맞불 성격으로 이 명태균 씨와 연루된 당내 차기 대권 경쟁주자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려는 포석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금 명 씨와 연계된 인물로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등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 명 씨 공천 개입 의혹의 끝에는 누가
있죠.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까지도 겨냥을 하는 것인데 이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친윤석열계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추 원내대표가 당분간 공개 발언이나 논쟁을 자제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정도로 좀 논란이 진화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재표결 이전까지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추 원내대표는 원내를 운영하고 당장의 특검법 재표결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인데 현재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단 한 표의 이탈표도 없이 특검법 부결을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자칫 자중질환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표현이고요.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 직후에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윤석열계에서도 이 추 원내대표의 지침에 따라서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혹시 모를 변수, 한 대표 측의 돌출 행동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또 이 문제가 표결 이전까지 설사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절대 덮일 수 없는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친윤계 편에 있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화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확전만 자제할 뿐이지 외곽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 등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서 김 여사 표결이 끝나자마자 이 이슈는 다시 확전될 전망입니다. 네, 이 이슈와 관련한 끝으로 한동훈 대표가 대표 끌어내기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용산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조선 말기 개화 시도가 3일 만에 끝난 일화에 빗댄 것이죠.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표 측에서는 이번 당원 게시판 의혹을 처음 터뜨린 유튜버 뒤에 대통령실 출신 관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친윤들이 총공격에 나서면서 이걸 자신을 끌어내기 위한 이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제 공개 발언을 한 것인데요. 한 대표는 우선적으로 이번 문제를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계파 간의 갈등 문제,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떤 계략이라고 이제 보고 싶어 하고요. 친윤계에서는 늘 강조를 하는 게 이걸 계파 갈등 문제로 쓸 게 아니다. 이건 한동훈 대표 개인의 문제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의 계파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화제를 좀 넘겨서요. 양당 대표들의 행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30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네, 오늘 오전에도 한동훈 대표가 서울 마포구에서 청년들과 정책 토크 콘서트를 열고 연금 개혁,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한 대표가 최근 당원 게시판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서도 연일 민생 관련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적극 행보에 나서면서 민생으로 방어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제 한 대표에게 국민의힘에서 애초에 기대한 것도 중도 확장 그리고 2030 세대 포위였는데 아직은 그러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 내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했던 이른바 세대 포위론 전략을 내세우는 일환인데요. 다만 한 대표 지지층 대부분이 6070 여성들이라는 평가가 많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를 받았던 2030 남성들도 최근 한 대표 행보를 둔 비판적 목소리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이전 대표만큼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은 차기 대선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는 사람이 승리할 거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 원로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이제 어제 만났는데요. 이제 이석연 전 처장의 경우 보수 인사이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 대표의 이번 행보는 보수로의 외연 확장이자 윤 대통령에 대해서 고언을 하는 보수 인사들과 만나서 여러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를 갖는 성격인데요. 이 대표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 판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그 기세를 몰아서 다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똑똑 라디오 주치, 그리고 한낮의 음악실 김유나의 오늘 이 곡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먼저 댄 흉터와 대인 흉터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 경우에는 댄 흉터가 맞습니다. 대다는 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 또는 그렇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발이 뜨거운 국에 데었다 또는 끓는 물에 손을 데었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대다를 데이다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유의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톱톱하게 생긴 얼굴과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란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 맞습니다. 툭툭하다는 생김새가 멋이 없고 투박하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입니다. 참고로 톱톱하다란 형용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물이 묵지 아니하고 바득하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 몹시 뇌꼴스럽다와 하는 짓이 몹시 외꼴스럽다 중에서 맞는 것은 뇌꼴스럽답니다. 이 표현이 좀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뇌꼴스럽다는 보기에 안이 꼽고 얄미우며 못마땅한 데가 있다란 뜻이고요. 예를 들면 함부로 나대는 그가 나는 몹시 뇌꼴스럽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추위 속에 바람이 강하고 비나 눈이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 대설주의보 발효 중이고 충남 서해안, 전라권 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전라권 서부나 제주는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충청 내륙, 경상권에도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비로는 대부분 5mm 내외, 눈으로는 1에서 3cm, 제주는 2에서 7cm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또 내일도 오후부터 밤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기온은 주말 휴일로 가면서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더 낮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제주에 강풍특보가 또 전해상에 풍랑특보 발효 중이고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5도에 머물겠습니다. 세종 6도, 대전 7, 강릉 대구 8, 광주 10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2도 분포로 중부지방은 5도 안팎에 머물
머물러 더 춥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 낮 기온 8도까지 올라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월요일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데요. 월요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와 전북에 비나 눈이 지나고 화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영하권의 추위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계의 모욕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의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사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추진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의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렬 코오롱 명예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젯밤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야간 작업하던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눈이 많이 녹았지만 이틀간 내린 폭설로 곳곳에서 피해가 컸죠. 네, 무려 117년 만에 11월 폭설이었다고 하죠. 경기도 네. 용인에는 47cm가 넘는 눈이 쌓였고요. 수원에는 어제 가장 많은 눈이 내렸던 날로 기록됐습니다. 60년 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43cm가 기록됐고요. 이외에도 경기 광주가 43.7cm, 서울 관악 41.6cm 등 수도권 남부와 중부 지방에 특히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냥 많이 오기만 한 게 아니라 습도를 많이 머금은 눈이 쌓이면서 공장 철제 처마며 시장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인명피해도 여럿 있었고요. 경기 남부 아파트 곳곳에선 지하주차장 출입구 천장이 무너지면서 차량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잔뜩 쌓인 눈 때문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1,300여 곳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전국 곳곳에서 항공기와 여객선 결항이 이어지기도 했고요. 정전까지 된 곳도 많아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꽉 막힌 출근길에 스키 타고 회사로 향한 K 직장인까지 등장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난리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폭설 후 추위가 이어지면서 저도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미처 눈을 치우지 못한 곳들은 빙판길로 변해서 저도 차에서 내릴 때 살짝 넘어질 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돼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례 없는 따뜻한 가을이다, 늦더위다 했었는데 폭설이 지나가자마자 매서운 한파가 또 왔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아침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은 최대 10도까지 더 떨어졌고 낮 기온도 5도 아래에 머문다고 합니다.
많은 눈이 내린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내륙, 경북권, 경남 북서 내륙은 가끔 비 또는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옷깃 단단히 여미시고요. 밖에 나가실 땐 빙판길 미끄러지지 않게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번 폭설로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제설 작업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하루 만에 40cm 안팎의 눈이 쌓이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자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폭설 민원에 공무원들이 파묻혔다는 지적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알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에는 제설 작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을 캡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데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제설이 빨리 된다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민들은 주민들이 극성일수록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해질 텐데 귀찮다고 놔두면 그만큼 불편함으로 돌아온다, 답답하다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눈 온다고 방송에서도 미리 예보했으면 밤에 제설 작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천재지변보다 인재다, 눈이 갑자기 온 것도 아니고 바빠도 할 건 해야 하지 않느냐,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제설 작업차가 한 대도 안 보인다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팩트는 눈 오는 지역 전 직원 교대로 비상근무 중이라며 상식적으로 117년 만에 역대급 폭설이라는데 자기 눈에 제설차 안 보인다고 징징댄다 맞받아쳤는데요.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도 세금을 냈다고 공로비 취급한다, 저 사람들 자기 집 앞마당은 쓸어받겠느냐 같이 비판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분들이 기계도 아니고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밤낮 없이 고생하셨을 분들께 비난보다는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는 게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서로에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틀 동안 내린 역대급 폭설에 좀 곳곳에서 재밌는 진풍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쏙쏙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 앞에 짧게 언급드렸었는데 네. 어제였죠. 밤새 내린 폭설로 마을버스가 끊기고 열차는 밀리고 출근 대란이 벌어졌는데 이런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아예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시민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진 속 주인공은 학교 선생님으로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스키까지 타고 출근에는 성공했는데 정작 학교가 폭설 탓에 문을 닫아 허탈하게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또 이번 눈이 워낙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습하다 보니까 잘 뭉쳐져서 그런지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의 눈사람들도 곳곳에서 나타났는데요. 한 예술대학 앞 벤치에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재현한 눈사람 조각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무에 쓰러지듯 기대앉아 술병을 들고 있는 만취한 눈사람 사진이 올라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눈 털어내면 안에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참 예술적으로 한다 같은 각양각색의 감상평을 남기기도 했고요. 또 눈이 전혀 오지 않는 부산 상황은 완전히 달랐는데 한반도 지도를 엎드려 앉은 호랑이에 빗댔을 때 부산이 엉덩이 위치에 가깝다는 점에서 한반도 호랑이가 엉뜰을 켰다 표현하는 밈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해 첫눈이었는데 올겨울은 이렇게 대설과 한파가 수시로 찾아오는 롤러코스터 날씨가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화재의 원인을 끝내 찾지 못했다고요? 네, 당시 전기차에서 난 불로 차량 800여 대가 피해를 입고 주민들은 피난 생활까지 해야 했는데 화재 원인도 또 보상도 미궁에 빠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화재 원인 규명의 핵심으로 꼽혔던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BMS에서도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면서 차량의 보험과 정비, 충격을 줄 만한 운행 이력까지 확인했지만 화재 원인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었다 설명했는데요.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제조사 벤츠 역시 배터리 결함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차량 출고와 인도 과정에서 외부 충격이나 리콜 이력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 독일 벤츠 본사 관계자들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서 과실 여부에 앞서 화재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벤츠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배터리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화재 원인은 모르겠다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경찰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 소재도 따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한둘이 아닌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긴 갈등 끝에 어제였죠.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어요. 네, 뉴진스 멤버들의 최후의 선택은 결국 소속사 어도어의 결별이었습니다. 하이브가 장악한 어도어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며 오늘부로 소속사를 떠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그동안 요구사항을 방기한 어도어와 하이브의 책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뉴진스의 책임이 없는 만큼 위약금도 낼 이유가 없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다른 소속사로의 이적, 민희진 전 대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현재 남은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알려졌는데 양측이 이별 수순에 들어가면서 수천억 원대 소송전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뉴스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구 소득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실제 서민이 체감하는 삶은 오히려 팍팍해졌다고요. 네, 제 월급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은데 올 3분기 가구 소득은 늘었다고 하고요. 소비 지출도 함께 늘었다고 네.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3.5% 증가했는데요.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 지출은 1.4% 상승했습니다. 소득이 5개 분기째 늘었지만 시민들의 지갑엔 여전히 찬바람만 가득해 좀처럼 열리질 않고 있는데요. 실제 뜯어보면 지출이 늘어난 상당 부분은 생활 필수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곳들에 쏠렸습니다. 지출 증가를 가장 주도한 부분은 주거와 수도, 광열로 집계됐는데 특히 월세 등을 포함한 실제 주거비가 18% 넘게 상승했고요. 연료비도 7% 가깝게 지출이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음식과 숙박, 보건 등에서도 지출이 늘었는데 이 보건의 경우 병원 입원 서비스에서 20% 넘게 늘었습니다. 반면 교통이나 통신, 교육, 의류, 주류 담배 등에 있어서는 일제히 지갑을 달았는데요. 특히 자동차 구입이 20% 넘게 크게 줄면서 교통 지출도 줄었고요. 네. 그러니까 새 차를 사는 대신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또 가구 소득 증가를 끌어올린 건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부 고소득층의 명절 상여비와 임금 인상 등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같은 기간 월 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4.4% 증가한 525만 5천 원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 성향은 오히려 위축되는 요즘인데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 소비 성향은 69.4%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낮을수록 지출이 적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평균 소비 성향이 60%대로 내려온 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내수 회복의 온기와 금리 인하 효과가 이 체감 경기까지 번지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지금처럼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면서 종교계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요즘 종교를 막론하고 이런 고민들이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또 탈종교화 흐름이 확산하면서 출가자와 신부 등 종교인들이 부쩍 줄어들어 종교계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유학 차원을 넘어서 외국인 승려를 상좌로 받고 신학대 폐지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한 사찰의 주지 스님은 요즘 출가자가 크게 줄어들어서 스승의 대를 잇는 제자, 그러니까 상좌를 찾지 못해 고민이었는데 지인으로부터 한국에 재출가를 원하는 스리랑카 스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스님을 상좌로 받는 걸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하고요. 전남에 있는 한 절에서는 실제로 네팔 출신 스님이 상좌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제를 양성하는 신학대학들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부산 가톨릭대 신학대학은 신입생이 부족해 2019 학년부터 폐지됐고요. 전국 가톨릭대 신학대 입학생은 지난해 81명까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절이나 성당이 텅텅 비게 되고 외국인 주지 스님 사제 수입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또 다른 부작용으로요. 스리랑카 등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브로커들이 일반인을 위장 스님으로 둔갑시켜 입국시킨 뒤 사라지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비자와 달리 종교 비자는 사찰이나 스님 초청장만으로 발급이 가능해 이런 터무니없는 일까지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1999년 532명을 정점으로 매년 출가자가 급감한 조계종은 은퇴자 출가 연령을 50세 미만에서 65세로 확대하는 은퇴 출가자 제도, 청소년 출가 제도 등이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고요. 한국 천주교 종합협의회도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없지만 이 같은 추세가 10여 년 계속되면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 등에서 사제를 모셔오는 일도 생기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들 갱년기라고 하면 노화와 함께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글쎄 갱년기가 질병 코드까지 부여된 엄연한 질병이라고요? 그럼요. 질병 코드가 있습니다. 한국형 질병 코드 N95.1.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뭐 방송국 헤르츠가 아니고요. 네. 질병 코드인데요. 갱년기라는 질병명입니다. 갱년기는 뭐 완경 이후에 잠깐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시간이. 그래서 어떤 분은 1, 2년 또 어떤 분은 한 10년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갱년기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계속되는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남자도 이 갱년기가 있어서 남성 갱년기도 표현을 하지만 질병 코드에는 없습니다. 여성만 질병 코드가 있죠. 폐경, 즉 완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고 이에 따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기간을 우리가 갱년기라고 하고 이 기간에는 노화도 빨라지고 또 만성질환의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스에 따르면 매년 약 40만 명이 갱년기 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갱년기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완경이 되면서 난소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죠. 사라지죠. 이러면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만들어져서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감소하면서 이제 이 폐경기라는 곳에 접어들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갱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폐경, 완경은 임상적으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던 여성이 1년 동안 생리를 하지 않을 때 붙이는 진단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 완경 이후 또는 이전 한 3, 4년을 합쳐서 우리가 갱년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10년까지도 갱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 여성의 완경 연령 그게 49.9세거든요. 그러니까 한 48세부터 뭐 52, 3세까지가 갱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기 폐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갱년기도 빨리 찾아올까요? 당연하죠. 폐경과 함께 오기 때문이죠. 네. 조기 폐경이라는 건 40살 이전에 폐경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 시기에 이 젊은 시기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조기 폐경되는 분은 여성 100명 중에 1명, 그다음에 30세 이전에도 나타날 수가 네. 있는데 1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뭐 아직 완벽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무리한 다이어트, 두 번째 스트레스 이런 게 아마 주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갱년기를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갱년기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죠.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갱년기를 사춘기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걸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네. 예. 자, 갱년기를 이 사축이라고 비유를 해요. 제2의 사춘기. 그래서 사축이 이렇게 이제 이름도 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느끼는 이 사춘기처럼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라는 것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우울감도 느끼고 또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혈관이나 뼈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던 여성 호르몬이 사라지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콜레스테롤이 자꾸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에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여성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 남게 되면서 여성들이 완경 이후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갱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을 우리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은 초기 증상, 중기 증상, 말기 증상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초기에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가 식은땀이 났다 하는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는 아주 굉장히 괴로운 증상이거든요. 안면 홍조라고 하는데 이 증상이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즉 완경이 되면 바로 얼굴이 달아올랐다가 네. 식은땀이 났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이제 여러 번 할 수밖에 없는 너무 더우니까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고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중기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콜라겐이나 뭐 이런 이 물질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실금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네. 또 방광을 지지하는 이 조직이 잘 그 구성이 잘 없어져요. 그래서 소변 보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요실금과 또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이런 게 생기고 또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소변이 새는 긴장성 요실금 이런 게 이제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중기쯤 되면 이제 피하 지방 이런 게 많이 사라지니까 피부가 많이 늘어지고 탄력이 사라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오게 되죠. 또 이제 말기가 되면 제일 큰 이제 문제점이죠. 네.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 이 골다공증이라는 건 여성 호르몬이 뼈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다가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뼈가 이제 매년 조금씩 사라져서 시간이 한 10년 이상 지나면서 오는 질병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부러지게 돼요. 골절이 일어납니다. 우선 손목골절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척추골절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대퇴골골절이 일어나면서 목숨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질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심뇌혈관 질환이 생깁니다. 폐경이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오게 되고 그 동맥경화와 더불어서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과 동일한 확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 전에는 여성들은 이 여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남성보다 아주 적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폐경 완경이 되고 나면 이 수준이 남성과 거의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갱년기 아주 주의해야 하는 거죠. 네,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좀 주의를 기울여서 내 몸을 살펴봐야 되는 걸까요? 네, 필요하죠. 왜냐하면
완경이 됐다고 모든 여성이 증상을 느끼지는 않아요. 네. 보통 한 20에서 30%가 느끼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갱년기가 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얼굴로 열이 화끈하게 오르고 관절 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또 등으로 식은땀이 쫙 났다가 다시 열이 났다. 이런 게 이제 생긴다. 이런 증상. 이게 이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증상입니다. 실제로 대한폐경학회에서 우리나라 폐경 여성 797명을 조사를 했더니 네. 안면홍조 또 식은땀이 확 나는 이 발한 이 증상이 61%로 가장 흔했고요.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심계항진을 겪는 비율이 47%에 달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갱년기가 왔구나.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갱년기가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 네. 이 세로토닌은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이게 줄어드니까 우울하다, 불안하다, 무기력하다 이런 느낌들을 자꾸 느낄 수가 있고 또 집중이 잘 안 된다, 뭐 관심사가 떨어졌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처음 느끼는 증상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얘기를 좀 확장해서 듣다 보니까 다 내 얘기 같다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가진단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으면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한 증상들이 더 중요한데 네. 이제 자가진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증상이 심리적.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중에 4가지가 넘는다 그러면 갱년기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 신체적인 증상은 월경이 끝난 지가 1년이 넘었다. 두 번째는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밤에 식은땀이 자주 난다. 밤에 자주 깬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린다. 성교 시 통증이 느껴진다. 또 성교 시 쾌감이 떨어지거나 오르가즘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요실금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체적인 증상이고 네. 심리적으로는 우울함을 자주 느낀다. 기분 변화의 폭이 크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신경질이 늘었다. 매사에 결정 내리기가 너무 힘들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잘 생각나지 않는 건망증이 있었다. 매사가 불안하거나 두렵다. 자, 이 중에 4개 이상이면 갱년기 증상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체적, 심리적 증상에서 각각 4개 이상씩 해당하면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날씨가 요즘 진짜 춥잖아요. 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한 게 사실 계절적 요인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것도 갱년기 증상일 수 있다고? 증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피하 지방층이 많이 얇아집니다. 그러면서 피부가 얇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도 많이 날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가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을 더 여성답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이게 사라지니까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갱년기는 치료가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궁금해요. 네, 갱년기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사라진 거기 때문에 네.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게 치료죠. 그래서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치료를 주로 이제 실시를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 여성 호르몬을 이용한 연구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그 연구 결과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면 유방암이 생기고 뇌졸중이 더 많아지더라.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후로 이 갱년기 여성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를 하셔야 할 분들도 아니요 괜찮아요. 나 그냥 여성 호르몬을 안 먹고 그냥 지내볼게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근데 여성 호르몬제를 쓰지 않으면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식은땀이 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증상들의 개선을 다른 약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은 먹는 그런 약제도 있고 피부에 바르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난 이건 안 된다. 난 이건 정말 네. 쓰기가 싫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별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뭐 조금 다른 약제 예를 들면 감정을 조금 다스리는 약물이라든지 뭐 비타민 D라든지 운동요법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시작 시기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갱년기가 되고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을 쓰면 부작용이 훨씬 큰 거로 나타나 있어요. 네. 그래서 폐경이나 완경이 되고 나서 5년 이내에 약제를 쓰면 여성 호르몬제를 쓰면 이 좋은 점, 이점이 그 해로운 점보다 굉장히 큰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완경되고 5년 안쪽에 있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가 가장 먼저 권장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갱년기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은 뭘 먹어야 할지 궁금한데요. 네. 뭐 반드시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이 갱년기가 되면서 부족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골다공증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와 칼슘을 반드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은 달걀, 버섯, 그다음에 유지방 제품들이 좋고 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니까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들 예를 들면 두부, 콩, 청국장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도 있거든요. 우선 설탕, 소금 너무 많은 거 이건 네. 좋지 않고 왜냐하면 여성분들을 더 붓게 만들고 기분도 더 나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도 여성분들이 완경되고 나면 콜레스테롤 높아지니까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너무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도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고 카페인도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분들한테 네. 더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갱년기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음악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음악은 뭐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특히 이 폐경이나 갱년기 여성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미 완경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갱년기 여성들이 음악을 들으면 갱년기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연구로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악을 들었더니 불안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이 줄어든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어서 예술 심리 치료 학회지에도 발표된 경우가 있거든요. 또 상처 치유에도 음악이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악을 잘 듣고 기분을 이렇게 좀 흥미를 좀 돋구시면 갱년기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갱년기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와 함께 갱년기를 잘 이겨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있다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죠.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함께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정인현님께서 방송 듣고 엄마한테 얘기해줘야겠어요 하셨고요. 3842님 갱년기로 힘든 50대 여성입니다. 병원에 진료받으러 가려면 어떤 과로 가야 하나요? 우선은 이제 부인과로 먼저 가시면 좋겠고 그게 없다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가정의학과 가시면 충분히 진료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2037님. 저는 63살입니다. 아직도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이분은 뭐 정말 이게 계속 갱년기가 유지됐다면 13년 정도 되신 거니까 오래된 건데 다른 질병일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52님 48살 여성입니다. 밤에 땀이 나서 몇 번씩 깨는데 낮에도 목덜미가 열이 나고 땀이 식으면 오한 증세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겨울엔 한기가 느껴져서 너무 괴로운데요. 열감이 목덜미로 오는 것도 갱년기 증상인가요? 뭐 이분도 갱년기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완경이 곧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한 번쯤은 병원에 가셔서 여성 호르몬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내가 지금 갱년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9847님, 저는 쌍둥이인데요. 언니는 30대 셋째 출산 이후, 저는 40대 초반에 넷째 출산 이후 완경이 됐습니다. 혹시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걸까요? 네, 가능하죠. 유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쌍둥이이신데 이렇게 30대, 40대 아주 그냥 조기 폐경에 오신 것은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끝으로 콩으로 이정옥님, 갱년기 증상 치료로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맞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우선 10년 이상 지난 그런 여성, 즉 완경 후 10년 이상 지난 분들은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로 돼 있고, 그 전에 즉 완경되시고 5년 안쪽에서 여성 호르몬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은 유방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3993님께서 남성도 유사한 갱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주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방 또는 대처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남성 갱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서 소개될 확률도 오르고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합니다.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시청자 참여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 오한진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쩐지 더욱 춥게 느껴지는 금요일 오후.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노래만 담아왔어요. 김윤아의 오늘 이 곡, 오늘은 김윤아 평론가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박준우 음악평론가와 박준우의 오늘 이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박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를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은 연말에 듣기 좋은 세 곡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12월이 다 왔잖아요. 그러면 12월에는 보통 뭐 마음이 막 들뜨고 이렇게 밖에 보면 화려하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신나는 마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한 해 동안 뭐 했나 싶은 맞아요. 그런 시간이 마음이 빠르다. 또 들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밝은 분위기는 조금 차분하게 하면서도 너무 또 축 처지지 않게 해주는 그런 곡들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겨울 노래는 흔히들 이렇게 스키장 같은 데서 혹은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신나는 곡들도 있고 혹은 뭐 캐롤도 있고 아니면은 겨울에 잘 어울리는 발라드도 있고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소개할 곡들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곡들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낯선데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익숙한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곡들로 한번 모아왔어요. 네, 어떤 가수들을 만날지 기대가 큰데요. 낯선 가수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우선 처음 만나볼 가수는 어떤 분일까요? 네, 첫 번째로 만날 가수는 김아름이라는 가수입니다. 흔한 이름이기도 하고 낯선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은 2010년부터 활동해온 오랜 경력의 네.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팀 활동을 좀 하다가 이제 본인 이름으로는 2013년에 처음 이제 작품을 냈고 한 2018년 정도부터 좀 놀랍도록 꾸준히 일관된 레트로 컨셉으로 이제 앨범을 발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인 이번 달 초에도 좀 정규 앨범인데 정규 앨범 이름 자체가 레트로 웨이브예요. 그래서 이 앨범에는 뭐 윤상
그리고 뮤지 같은 오. 음악가들도 참여했고 뭐 앨범 첫 곡 제목이 또 가요 톱 10이에요. 근데 무려 손범수님께서 직접 나레이션을 참여해 주셨습니다. 뭔가 독특하고 레트로의 진심인 가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윤상 씨가 아무 앨범에나 참여하진 않으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인연이 된 걸까요? 네, 요 김아름이라는 아티스트의 프로듀서가 그 윤상 씨의 오래된 음악 동료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분이고 이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프로듀서가 윤상 씨와 함께 오랜 시간 또 함께 작업을 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김아름 씨 앨범 들어보면은 이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프로듀서 특유의 아련한 댄스곡 스타일이 잘 묻어나요. 그래서 아련한 댄스곡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윤상 씨가 러블리즈의 곡을 이렇게 한창 만들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함께 했던 동료가 스페이스 카우보이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곳곳에 잘 묻어나 있는데요. 김아름님 앨범 중에는 아예 앨범 이름이 윈터시티인 앨범도 있어요. 그래서 요 레트로하면서도 좀 세련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두 가지가 다 있는 작품이고요. 이 레트로라는 게 사실 듣긴 편해도 만들기는 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작품적으로도 되게 좋은 곡들이 많이 담겨 있고 앨범 전체가 또 윈터시티는 겨울 감성 가득한 만큼 들어보실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곡은 지난해 겨울에 나온 첫눈이라는 노래고요. 네. 겨울 특유의 코크 시린 아련함이 좀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김아름이라는 음악가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면 이분이 또 리메이크한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미연의 이별 여행이라든지 모노의 넌 언제나 같은 곡들을 리메이크했으니까 그런 곡들 먼저 들어보는 것도 아티스트와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마침 이번 주 첫눈이 내렸죠. 네. 김아름의 첫눈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아름의 첫눈 듣고 왔습니다. 맑고 청아하면서 살짝 아련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신선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분 준비해 주셨나요? 이번에는 인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벽공방이라는 두 사람으로 구성된 팀의 음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새벽공방은 여운, 희연 두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자신들만의 음악을 내면서 차근차근 단단한 팬덤을 구축하고 사랑을 받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워낙 곡을 잘 쓰기도 하지만 이 커리어 초반부터 좀 본인들만의 감성을 좀 뚜렷하게 담아냈고 그 감성을 또 표현하는 이 오밀조밀함이 참 예쁘고 아름다워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음악들도 참 훌륭한데 이 자체로도 주목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흔히들 평단에서는 조금은 실험적이거나 뭐 완성도가 많이 높거나 뭐 이런 곡들을 더 선호하니까 근데 새벽공방 같은 음악도 음악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음악이고요.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윈터랜드라는 노래로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이 차가움 속 따뜻함을 잘 표현한 곡이라 생각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차가움 속 따뜻함. 기대가 되는데 윈터랜드 뭔가 차분하면서도 설레게 하는 발라드를 선보인다 생각하면 특히나 새벽공방은 겨울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크리스마스 북이라는 이름의 EP도 내고 싱글도 뭐 총 해서 이제 3장을 발매했는데 뭐 미드나잇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앨범도 있고 나름대로 또 겨울에 진심인 두 사람이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겨울에 워낙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인디에서 계절송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두 사람은 본인들의 장점을 굉장히 잘 알고 이런 방향을 선택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처음 새벽 공방이 알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카드캡터 체리라는 노래예요. 네. 동명의 그 애니메이션 곡 오프닝을 리메이크한 건데 이미 그때부터 본인들의 장점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새벽 공방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되게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K-팝에도 그리고 익히 잘 알려진 발라드에도 겨울 캐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곡들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정말 이런 곡들은 다들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좋아하실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새벽공방의 윈터랜드 바로 듣고 올게요.
새벽 공방의 윈터랜드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곡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을까요? 마지막 곡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소개하겠나 싶어서 5월의 종로에서라는 노래입니다. 네. 리메이크된 곡이 좀 더 알려지긴 했지만 이 원곡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곡만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그 감성 같은 게 있는데요. 특히나 90년대 록과 팝이 잘 결합되었던 이 조정현부터 박정훈까지 잘 인기 있었던 그 시기의 감성도 있고 어딘가 투박하면서 거기에서 진심이 더 느껴지는, 그러니까 기교적으로는 뭐 어떨지 몰라도 감성을 표현하는 것만큼은 정말 매력적인 곡이고요. 5월이라는 남성 듀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지만 이 곡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준호 평론가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 특히 좋았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사에도 뭐 회기로 향하던 쓸쓸한 플랫폼에서 같은 디테일도 있고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이제 내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말하던 그대와 같은 표현까지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본 그 어딘가 이제 상대와 타이밍이 안 맞는데 서로 마음은 있는 그런 시간이나 공기나 감정까지 같이 느껴지는 듯한 가사 그리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5월은 안병호, 김진권 두 사람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요. 김진권 씨는 후에 작곡가로도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의 종로에서는 오늘 저희 끝곡으로 준비해뒀습니다. 박준호의 오늘 이 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의 종로에서 함께 들으시고요. 행복한 오후 보내시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